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강의 계획서를 잠깐 한번 오늘 자료가 3개 나갔어요. 보충 자료가. 일단 우리 기본 교재는 강의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릴게. 일단 기본 교재는 이제 주교재가 요 민법 정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교재가 민법 정리라는 교재고 6판 현재까지. 그다음에 강의한 사례집이죠. 강의한 사례편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6판이고, 그 이제 그 서술형 형태로다가 케이스 형태의 문제로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시험하고 유사한 우리 이게 법원행정처 주간 시험이 이제 그 법무사 2차 법무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법원행시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요 3개가 법원행정처 관련해서 주관해서 2차 시험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 사무관 승인 시험은 작년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4월 달에 보는 거로다가 법원 상진 시험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부 승진으로다가 시험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기존에 기출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이제 가장 우리 시험하고 유사해요. 법무사 시험하고 유사한 게 법원 사무관 승인 시험이에요.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법원행시도 우리 시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사무관, 우리 법무사 시험도 필요한 건 몇 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법원행시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내지는 로스쿨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중요한 괜찮은 문제들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는 거. 주로 이제 기출 문제 위로다가 실어 놓은 거죠. 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먼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그 기출 문제도 그 쟁점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같은 이제 그 기출 문제 분석한 것도 오늘 자료에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 주자료는 이제 그 세 가지로다가 이제 민법 정리, 강의한 사례편, 그다음에 이제 중요 판례집은 판결 요지를 이제 판례 원문 형태로다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법 정리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중요 부분들은. 하지만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하게 판결 요지를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도 좀 알아놓기도 했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가 사실관계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충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5년 그 판례에 추가돼서 그거는 7월 달까지인가가 8월 달 이때까지 7, 8월까지 나온 판례에다가 실은 거고, 그 후에도 이제 올해 24년 8월 달 이후에도 또 판례들이 추가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오늘 나간 자료 세 개 중에 하나에서 이제 추가 판례 형태로다가 오늘 15페이지인가까지 이게 이제 뒤로 이제 자꾸 늘어나겠죠. 추가 판례가 계속 나오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24년 12월 10일 선고까지 그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내가 판례 속보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판례 속보 내지는 공보, 판결문 공보 있어요. 공보 갖고 두 가지로 속보에 없는 게 가끔 공보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은 그 판례들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거고,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잠깐 봐보시면 강의 계획서 앞부분은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빨리 시작하고 시작해서 예비순환 빨리 쫓아가서 따라가셔야 되고, 시험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4번 이 책을 기본적으로 반복시키게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예습복습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그 배 8번, 7번 내지 8번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할 때마다, 순환 한 번 할 때마다 예비순환 하면 한 번 2, 3회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순환 하면 또 2, 3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회복수가 늘어지면 이게 반복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시험도 시험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쓰는 분은 없어요. 다 이렇게 처음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앞에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은 판례가 없는 곳은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곳을, 그든 중요 판례에 있는 곳을 위주다가 이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마찬가지죠. 자, 뒤에 이제 그 구체적 강의 계획서를 가보시면,
모의고사를 한 10번 정도 볼 예정이에요. 이게 모의고사는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상 문제 위주로다가 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예비순환이니까 그래도 문제는 계속 내면서 적응하고 써봐야 되기 때문에 2차는 객관식과 달리 객관식도 물론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풀어봐야죠. 근데 주관식은 써봐야 돼요, 무조건. 써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뭘 모르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암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써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써보게 하려는 취지로다가 일단 10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채점해서 첨삭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일단 몰라도 쓴다. 책 보고락도 쓴다. 처음에는 예비순환 때는 몰라도 쓴다. 책 보고락도 쓴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존심이 강해서 자아가 강한 반면 이제 안 보고 쓰려고 자꾸 할 거란 말이에요. 안 보고 쓰는 게 물론 좋죠. 근데 처음에 잘 못 쓰면 오픈북이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써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멍하니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강의 테스트 형태로다가 이제 계속 모의고사 보면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 테니까 그 사이사이에 복습 형태로다가 판결 요지를 이제 써보는 취지로다가 판례 그 중요 문구라든가 우리 그 판례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내지는 추가 보충 자료 이런 통해서 이제 그 판결 요지 아니면 간단한 그 서술형 또는 약술형 이런 식으로다가 내려고 할 거예요. 한 4-5문제 한 20분 정도 내용 분량으로다가 복습 테스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시간 분량, 50점 배점이죠. 점수도 배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의 테스트는 이제 배점은 없고 한 4-5문제 형태로다가 20분 내외로다가 판결 요지, 간단하게 약술형 형태로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이제 그게 모의고사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 시험장에서 3순환까지 가보면 그 판례를 누가 잘 가다듬어 쓰느냐, 그 표현을 잘 해놓고 물론 답 맞추는 게 중요해요. 케이스의 문제에 답을 맞추고, 그 다음에 판례의 논거들이라든가 핵심 문구들, 아니면 암기, 자연스럽게 서술해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이 강의 테스트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강의 테스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제 분석을 올해가 이제 30회까지 시험을 봤어요. 30회가 우리 법무사 시험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선 정리할 중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은 볼드체 밑줄, 이게 꼭 잘 정리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출제 빈도수가 높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그 다음, 이런 식으로다가 해놨으니까, 볼드체 밑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죠. 법무사 2차 시험 기준으로는. 뭐, 객관식도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중요한 판례. 객관식은 약간, 외진 곳도 나오지만 외진 곳을 틀려도 중요 부분에서 나온 문제들을 대부분 맞춰 나갔다면 그 부분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외진 판례는 나도 모르면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맞추고 중요 판례도 맞추면 고득점 하는 거죠. 근데 중요 판례를 모르고 나서 중요 부분에 관한 판례를 모르고 나서 외진 판례를 내가 공부하고 알았다. 그분은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의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중요 부분 판례들을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 외진 것도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부분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형적인 문제에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반복되고 전형적으로 계속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 이제 예상 외의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안 돼. 중요 판례 문구, 중요 부분부터 먼저 접근해 들어가셔야죠.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중요 부분 판례들이 계속 해제와 관련된 부분,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 채권 양도와 관련된 부분, 중요 부분, 중요 파트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요즘은 이제 이게 30회라는 것이 누적됐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문제를 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문제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한 10년 전에 나온 문제라든가 15년 전 아니면 7, 8년 전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같은 판례를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횟수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외진 곳을 내기도 뭐하고 중요 부분 판례도 어느 정도 소진되고 그러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새로운 판례도 내기도 하겠지만 출제는 그런 취지를 보여줘요. 신판례에서
몇 문제. 그 다음에 좀 옛날 판례에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 형태로 내요. 조합 형태로다가. 자, 그렇게 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강의 테스트하고 이제 모의고사는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분량으로 보고 수업은 9시 50분, 10분 쉬었다가 50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본다. 강의 테스트도 8시 40분부터 보는데 20분간 본다. 그래서 9시까지 본다. 그래서 9시 10분부터 시험 시작. 그럼 이해됐죠? 모의고사는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그러니까 시험은 일단 8시 40분부터야. 근데 모의고사는 1시간짜리, 60분짜리고, 그 다음에 강의 테스트는 20분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뒤에 그대로 순서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강의 테스트죠. 오늘은 시험이 없고, 내일은 강의 테스트, 참고적으로 3회 때, 토요일 날은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추가 프린트는 이제 7월달 이후, 8월달 요 이후 2012월 10일까지 나온 판례 이제 정리한 거니까 이것도 가지고 다니세요.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순환 때마다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진도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채권 총론부터 나가요.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친족 상속법은 예비순환하고 1순환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순환, 3순환 때는 별도로 수업은 안 하고 모의고사 형태로다가 이렇게 가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상형에서 이제 요즘 한 작년하고 올해가 이제 좀 친상 관련된 문제도 내긴 했는데, 기존에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친상이. 그래서 이제 그 강의 횟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비순환 때는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예비순환 때는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1순환 때도 조금 하고 건드리고, 그 다음에 3순환, 4순환 때는 모의고사 형태로 간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채권법에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빈도수가 2차 시험이.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여기까지가 한 80% 이상에서 80%에서 90%까지 일단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한 15% 정도. 요게 민법 총칙. 올해도 민법 총칙 문제가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제3자 기망, 취소 문제, 일부 취소 문제. 이쪽에 이제 좀 민법 총칙 부분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15%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주로 이제 채권 총론, 강론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채권법에 많이 나오고, 거기에 중요한 그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채권, 이제 내일쯤 배울 채권의 대의라든가, 채권자 취소라든가, 채권 양도, 상계, 이런 것들이 채권 총론에 들어가 있고, 채권 강론에는 물론 해제, 임대차,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서 주로 시험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민법 총칙이라든가, 아니, 물권법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그다음 민법 총칙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친상은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작년, 올해 하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불이 타죠. 그러니까 특히 작년 같은 시험이 친상을 좀 물어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좀 살짝 건드려서 물어봤고, 또 그 전에도 좀 물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올 확률이 자꾸 이제, 이미 출제됐다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공부는 해 가셔야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채권 총론 가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은 채권자 대위 전까지거든요. 손해배상까지 이제 볼 건데, 채권자 대위, 채권 총론에서 대위 전까지죠.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행 항변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물론 동시항변권은 근거조문은 그 뒤에 그 536조 채권 강론 민법 규정에 채권 강론에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채권 총론에서 이제 좀 우리가 보고자 가는 이유는 요 채권 총론에서 이행지체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행지체가 이제 동시항변권하고 연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해제하고도 이제 동시항변이 연계되지만 지체가 돼야지만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이거 동시항변권을 다뤄서 같이 공부한다. 채권 강론에서 다루는 교재도 있고 총론에서 다루는 교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채권 총론에서 이행지체 공부할 때 다룬다라는 거죠. 동시항변 파트가 중요하고, 이 동시항변권은 그 자체의 의미 있지만
다른 거하고 연계시켜서도 중요한 거예요.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지체 아니에요. 지체 아니면 해제 안 돼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항변을 깨트려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시험하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특히 2차 시험하고 이제 연계시킨다면 2차 시험하고 그게 연계되는 거죠. 또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상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배우겠지만 이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이제 양수인 채권을 양수받아서 채무자한테 양수금 청구할 때 채무자가 양도인한테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냐라는 논의와 관련해서 요게 이 동시항변하고 연계되는 판례가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관련된 판례 또 말씀드리니까 이게 동시항변은 그러니까 그 자체의 문제보다 다른 거하고 연계시켜서 이게 2차 시험에 주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관련 파트 나올 때마다 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일단 동시항변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동시항변권 이행지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지연 손해금이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배울 내용 중에 그 손해배상 관련돼서 위약금 약정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뭐 객관식도 주로 많이 공부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공부할 때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 이쪽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2차 시험하고 관련돼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채권 총론 28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채권 관계의 특질. 2차 시험은 객관식 공부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객관식도 뭐 세세하게 공부하는 거 중요 주제부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지엽적인 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듯이 이제 주관식은 좀 더 심해요. 주관식은 중요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 파트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쭉 책을 공부하다가 시험에 빈도수가 높고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 않고 많이 아는 것은 건너뛰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너뛰기도 어느 정도 건너뛰기도 가능하고 아니면 간략하게 보거나 설렁설렁 본다는 얘기,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충 보거나 집중할 땐 집중, 대충 볼 땐 대충. 그래서 이 책에 강약을 둬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책에 그 공부를 할 때. 자,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채권 관계 특질 이제 가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주된 채무는 뭐고 부수적 채무는 뭔지 이걸 한번 봐두시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그럼 그 실익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두시는 거예요. 자, 주된 채무는 거기 뭐 밑줄에 이렇게 돼 있어.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지 여부를 기술합니다. 자, 이건 이제 개념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이렇게 받은 거고 이걸 이런 표현을 답안지에 쓸 게는 없어요. 이런 걸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 다음 내용들이죠. 그럼 주된 채무가 어떤 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냐? 강론하고 연결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주된 채무 매매를 예를 들어 볼게요. 568조예요. 568조 매매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문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조문 옆에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이 법전 2차 법전 있죠? 2차 시험 보는 분은 반드시 법전이 있어야 되니까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건 컨닝 페이퍼가 법전이에요. 객관식은 법전을 안 나눠주지만 주관식은 법전을 나눠줘요. 시험용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손때가 묻어야죠. 자, 568 조문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매매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주된 급부 의무예요.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자, 매매라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매매의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요 주된 급부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이제 통상적으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주된 급부 의무예요. 그리고 그 주된 급부 의무 간의 동시행관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산일 때는 요 말이 맞아요. 매매 목적물 이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근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부동산으로 가보면 부동산도 또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자, 토지 같은 경우에 매매 목적물 이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
요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목적물 이전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물 인도라는 물리적 인도죠. 아니면 관념적 인도. 인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이죠. 이게 구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매수인의 대금도 어때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그냥 잔금 한목에 갈 수도 있죠. 일괄 매매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죠. 자,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주된급 부문은 맞아요. 근데 의미가 약간 다르죠.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이에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할 거야. 중도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선행 의무죠. 잔금이 동시행관계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걸 통상적으로 매매죠. 주된급 부문은 맞아요. 그래서 동산 매매라면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거 주된급 부문이고 동시행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 토지라면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또는 인도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있어야지 인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인도 의미 속에 이전 의미 속에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그 성질이 세 개가 모두 주된급부는 맞는데 매매 대금이니까 계약금은 565제 해약금 추정. 그 의미 나중에 파악하셔야 돼. 중도금 선행 의무. 통상 그렇다는 거야. 물론 중도금도 동시행관계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중도금, 잔금 묶어서. 하지만 통상 중도금은 선행, 잔금이 동시행관계죠. 잔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된다. 자.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목적물 인도가 꼭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임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임야 목적물 인도 꼭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 느낌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전 의미 속에. 근데 아파트는 어때? 인도가 이루어져야죠. 인도. 그래야지 이전 의미 속에 소유권 등의 서류 제공, 인도.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매매 목적물에 따라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임대차도 생각해 볼게요. 618조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차인은 차임직 의무. 이게 주된급 부무예요. 그리고 동시행관계예요.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 임차인은 차임직 의무. 이게 주된급 부무예요. 여기에 618조란 얘기는 그 민법상 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도 있고 주택임대차도 있고 상가임대차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618조는 민법상 임대차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무 임차인의 차임직 이게 주된급 부무죠. 그리고 두 쌍방의 의미는 동시행관계. 이런 얘기. 자, 보증금은 왜 얘기 안 해? 임대차에서 보증금 보통 있는데 그럼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주된급 부무 아니야? 아니에요. 보증금 없어도 그러니까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있다는 뜻이에요. 차임이 주된급 부무예요. 차임. 임차인 임대차 지급하는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어도 임대차액은 성립한다는 얘기야. 주된급 부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된 계약. 물론 전세권하고는 구별돼야 돼.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어때요? 성립 요건이에요. 주된급 부무예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없어요. 하지만 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없어도 무방하다. 주된급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 시험 중에 법원 행시로 기억하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안 줬어요. 그래도 임대차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 첨으로 이제 이해해 두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주된급 부무를 먼저 알고 그 다음 나머지가 신칙상 부수적 의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점은 주된급 부무가 아닌 것은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된급 부무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부수적 의무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된급 부무를 이제 각각 구체화된 조문 618조라든가 528조 이런 걸로 도급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도급에서 주된급 부무, 도급인의 주된급 부무, 수급인의 주된급 부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구체화해서 이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에서 논의될 수 있냐? 주된급 부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또는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해제할지 말지 선택이에요. 손해배상할지 말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제만 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된급 부분을 불이하면 해제 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된 급부를 불이행하면 해제 내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이제 해제도 가능하다 이 뜻이죠. 근데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해제 안 돼요. 해제 안 되고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의 실익이죠. 보호의무는 안 본다.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보호의무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보호의무를 개념 도입해가지고 보통 보호의무를 위반하면은 이제 불법행위로 통상 규율해요. 근데 보호의무를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안 봐도 무방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채권의 목적으로 간다. 채권의 이제 목적, 대상에 따라서 채권 관계가 어떻게 정해지냐 이런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물 채권이죠. 요걸 이제 말을 살짝 달래보면 특정물 매매. 우리 알고 있는 매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토지 매매든 건물 매매든 동산 매매든 매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류 채권. 채권의 대상의 목적물이 종류로 정해지는 거죠. 종류. 특정되지 않고. 근데 종류 채권도 특정 방법에 따라서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 특정물 매매는 예를 하나 그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특정물 채권, 그다음에 종류 채권, 그다음에 금전 채권. 이 금전 채권이 2차 시험관에서는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부분도 있어요. 뭐가 출제된지를 알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거기 책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가필해 놓는 거예요. 몇 년도에 어떤 시험에서 출제됐다. 그래서 자꾸 이제 책을 입체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금전 채권과 더불어서 이자 채권. 자, 선택 채권은 객관식으로 주로 공부하고 2차 시험으로는 건너뛰기 해도 된다. 아니면 설렁설렁 봐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이제 특정을 매매해서 좀 몇 개 볼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전 채권, 이자 채권에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효과 부분에 잠깐 가보시면 설렁설렁 보는 거예요. 뭐 채무자에서 물론 객관식으로는 이게 물어봐요. 주관식으로는 가능성이 좀 약하니까 나올 부분만 주로 위주로 해서 볼게요. 자, 채무자의 성간주무가 있을 수가 있고, 특정물 채권 374조가 있죠. 그냥 한번 조문 확인하고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간다 이 소리야. 물론 이 성간지무와 관련해서 여기 나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그 화재 등으로 소실됐을 때 임차인이 성간주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요 채무자의 성간주무 374조 조문 확인하고 그 옆에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선량 관리자의 주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나중에 임대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임대차 목적물은 그러니까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 성간주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성간주무인데 그럼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차 목적을 인도해줄 때까지 성간주무가 있다. 그 성간주무를 다 했다고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법무사 시험에서 물론 변호사 판결이기도 하고 임대차 몰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누가 성간주무를 부담하느냐? 요 채무자. 314조가 논의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즉 채무자가 성간주무를 부담한다. 즉 임차인이 성간주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연계될 수 있어요. 임대차에서 좀 더 구체화시킬게요. 자,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이거 객관식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죠. 물건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특정물 인도가 이행계 현상대로 그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이행계 현상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양가로 3번 이것도 객관식. 채권 성립 당시. 이게 키워드죠. 객관식. 과실의 기소. 여기다 별 하나 주시고 별표 하나 주시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 승진 시험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21년도 법원 승진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강의한 사례 편의는
제 기억으로 채권 강론 파트에 요거 21년도 법원 승인 문제를 실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할 건데 법원 승인 문제는 자 여기에 우리 시험학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시험에 물어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과실의 기속을 잠깐 가볼게요. 이행기가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를 예를 든다면 이행기가 있을 거예요. 자, 이행기 이전에는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그 과실이 기속된다. 배기조를 토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이행기 이후라면 당연히 그 상대방 채권자한테 즉 매수인한테 기속하겠죠. 자, 그런데 매매는 특칙이 있다. 자, 매매와 관련해서 조문 가져오신 분은 다음에 꼭 조문 가지고 다니세요. 그 조문 눈으로 볼 수 있는 조문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인터넷 가서 이렇게 검색 그건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 책에다가 그 조문에다가 표시도 해놓고 중요도 이렇게 형광펜도 칠해놓고 이렇게 입체화시켜서 봐야지 나중에 빠른 속도로 그걸 볼 수 있고 시험 직전에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문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 그 587조를 가볼게요. 587조. 587조. 자, 587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조문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어도 설사 이익기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아직 매매 목적물을 상대방한테 매수인한테 인도 안 해줬다면 매매 그 목적물에 생기는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과실 유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 상당의 있을 수도 있고 법정 과실일 수도 있고 천연 과실일 수도 있고 법정 과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어쨌든 그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매매 목적을 아직 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사용수익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사용수익권은 매도인한테 있다. 그 생긴 과실은 이익은 그 매도인에 속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 만약에 말을 바꿔볼게.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해 줬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그 매매 목적에 생기는 과실은 누구한테 속할 거냐? 그때도 역시 매도인한테 속해서 매수인이 사용수익께서 열매 이득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줬으니까 그 과실은 매수인 거냐? 이런 뜻인 거예요. 누구 거야? 자, 매수인 거라고 봐야 돼요. 문제는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히 매수인 거지. 매매대금 다 줬다면.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매매대금 다 안 줬어요. 매매대금 다 안 줬어. 그래도 목적물 인도해 줬는데 그래도 매수인 거냐 이 소리야 과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에 속해요. 과실은. 사용이익은 법정 과실이든 천연 과실이든. 근데 부당이익 반환은 아니라는 거야. 매수인한테. 근데 매수인한테 부당이익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인도해 줬다면 매수인 거야 과실이. 매매대금 다 줬으면 당연해. 근데 다 안 줬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줬어. 매도인이 매수를 상대로 그 과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어요. 이게 법원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야. 할 수 있어 없어? 과실은 매수인 거라니까?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 과실 내 거다라고 내놓으라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매매대금 다 안 줬어 매수인이. 다시 물어볼게. 매수인한테 목적을 인도줬어. 과실은 그 사람 거야. 매수인 거야.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그 사람 거야. 다 안 준 거 맞아. 그러면 매도인이 그 상태에서 매수인한테 그 과실은 내 거야 라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수인 거라니까 과실은? 그럼 부당이득 청구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근데 속하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법률상 어디 있는 거야.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못한다라는 거야. 그게 답이다라는 거야. 답이다. 그리고 요 587조를 연계해 쓰는 거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상하네요. 매매대금 다 안 줘도 과실은 매수에 속한다면 그럼 매도인은 손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해. 조문 또 계속 읽어볼게. 매도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자, 이자 옆에다가 지연손해금. 이 이자가 지연손해금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통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연손해금 청구를 쓰다. 즉, 매매대금 다 줬다면 매매대금 청구 못하지. 다 받았으니까. 그냥 지연손해금 청구할 필요 없는 거야. 이자도 청구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매매대금 다 못 받았다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 과실은 매수인 거고. 그러니까 이익을 조절한다 이 소리야. 선생님,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의미가 지금 보통 좀 전에 우리 공부했듯이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주된 그 의무고 그게 쌍방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자 지체에 빠지질 않아요. 그럼 지체에 빠지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하는 거예요. 자 지체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의무와 매수인 대금 지급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지체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매매 목적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잔금 다 대금 못 받았다면 목적물 인도해줄 필요 없고 동시행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해서 지연손해금 이자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동시행이 있으면. 근데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목적물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면 매수의 동시행분은 깨진 거죠. 깨졌으니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상당의 지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매매 목적물을 원래 이제 매매에서 이게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매매 목적 실적으로 해서 매매 목적물을 매도인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매수인이 대금 줬든 안 줬든 원래 물론 이렇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과실을 제가 가져간다면 그건 부당이익반환을 해줘야죠. 그 과실을. 근데 매수인이 대금 다 안 줬다는 전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그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한다. 그런데 매매 목적물을 매수한테 인도해줬다면 그 과실은 매수인에 속한다. 설령 매수인이 매매대금 매매도인한테 다 안 줬다 하더라도 일부 안 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다 못 받았으니까 매매대금 달라고 말할 수 있어.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왜? 동시항변이 깨졌기 때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목적을 인데 줬잖아요. 그럼 매수인의 동시항변은 깨진 거죠.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587절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뒷부분에 여기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오거든요. 자, 교재 282페이지 과실의 기속 특히 그중에서 반가로 2번 이게 이제 시험에 관련될 수 있는 거고 21년도 법원 승인 기출 문제가 있고 자 페이지 296페이지를 적어놓으시고 페이지 296페이지를 적어놓으시고 그 페이지 296페이지 효과 부분의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청구권 요 파트 있죠? 그때 가서 또 한 번 설명한다. 반복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487페이지를 가보세요. 487페이지. 487페이지 가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매매의 법률 효과 중에서 하단에 보면 목차 1번 그리고 뒷부분 488페이지까지 목차 동시항관계 2번 여기를 공부할 때 또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래서 페이지를 자꾸 연계시켜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줄 벗을게요. 덥네. 자, 이 종류 채권 있는데 설렁설렁 보는 거예요. 바쁘면 나중에 안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뭐 특정의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주관식으로 물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도 잘 안 물어보는 편이다. 설렁설렁 본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는 일단은 안 본다. 객관식은 설렁설렁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식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설렁설렁 안 봐도 나중에 무방하다. 284페이지 가보시면 종류 채권이 특정되면 284페이지 특정의 효과 상단에 있어요. 특정물 채권, 즉 특정물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정물 채권 중에 얘가 하나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니까 쉽게 접근해서 특정의 효과가 있는데 종류 채권도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이 되는데
그럼 앞에 특정물 채권에 관한 뭐 성간지음이라든가 인도 장소라든가 과실의 기소, 특히 과실의 기소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리고 또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은 그 위험 부담 문제가 있는데 위험 부담은 민법 조문은 537조예요. 537조, 그러니까 536조 동의신관계, 538조, 537조, 538조 위험 부담 문제. 이건 강론에서 주로 이제 갈 때 다루도록 하고 이거 중복되니까. 요 특정 관련해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가 또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좀 자세하게 보는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약해요. 특히 2차 시험은 약해. 객관식은 잘 물어봐요. 객관식은 잘 물어보는데 주관식은 좀 약하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의미예요. 537조가 있고 538조가 있는데 채무자 위험부담주가 있고 특히 538조, 537조 여기 특히 538조 1항이 있어요. 1항.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 문제고 이쪽은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조문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또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강론이라든가 뒷부분에서 보는데 그때서 또 잠깐 살펴볼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일단 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537조를 가보시면 여기 됐어요. 1항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요걸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X 건물을 매매했다. X 건물을 매매했다. 그럼 요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다. 매매 건물 목적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죠. 물론 매매 대금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일 거예요. 그렇지만 매매 목적물 건물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죠. 자, 그래서 개념 정의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채무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야. 근데 이 매매 목적물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자연재해, 번개 맞아서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됐어. 그러면 그 매매 목적물 자체는 을은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해요. 요걸 좀 이제 법률적 용어로다가 그 급부 위험이라는 스페인을 써요. 물건의 위험 부담. 급부 물건의 위험 부담은 요 사람이 진다. 부담한다. 그 말은 그 물건 달라고 말 못한다. 소실됐으니까. 자, 요 사람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대가 위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가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 말은 부담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이걸 시험으로다가 바꿔서 물어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다시 요 사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 요걸 좀 더 말을 바꿔보면 만약에 그러면 갑이 매매대금을 받아갔다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간 거잖아.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가 있는가라는 논인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이렇게 쌍방의 귀책사유시 목적물이 소지됐으면 급부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근데 급부 위험 부담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대가 위험이 중요하다고. 조문도 대가 위험에 대해서 규정이 넣고 있다고. 채무자는 꼭 이렇게 돼 있잖아.
상대방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채무자 매수인 매도한테 뭘 청구 못해? 매매대금 달라고 못하는 거야. 위험 부담은 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가 위험은 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매매대금을 받아갔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을이 갑한테 그거 내놔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해. 자꾸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있어 없어? 자, 말을 바꿔볼게. 매매대금 청구 못해. 이 사람은. 대가 위험은 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청구하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돈 받아갔다고. 소실되기 전에 이미 받아갔어. 그리고 나중에 소실된 거야.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한테 돈 내놔 할 수 있냐고 도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겠지. 그게 법률적 요구로 부당일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제야. 자, 요게 이제 537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근데 538조를 가볼게. 538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럼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겠지. 예, 있어야 되겠지. 또 책임 있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있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이 수령지체가 벌써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돼도 같다. 같다는 의미는 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을 이제 정리하면 이래. 537조 갑 책임도 아니고 을 책임도 아닌 자연재해로 화질 소실했어. 그러면 대가 위험은 채무자 갑이 부담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돈을 이미 받아갔다면 매수인이 매도한테 부당일반 청구할 수 있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538조는 반대로 요 사람의 귀책이 있대. 책임이 있대. 예. 채권의 귀책사가 있거나 아니면 채권의 수령 지체 중 당사 쌍방의 책임은 당사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이지만 이 사람이 수령 지체 중이야. 수령 지체 중이니까 귀책사가 있는 것이지. 그때 화재로 소실됐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나? 있죠. 그럼 이미 돈을 받아갔다면 을은 갑한테 부당일반을 청구할 수 있나? 없지.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돈 청구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는 거다 이 소리야. 요게 나중에 뒤에 가보면 또 나오는데 또 반복시켜서 설명할게. 일단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요. 2차 시험에 이게 가능성은 좀 약해요. 우리 시험에는. 근데 요런 요 의미를 알고 530조, 538조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답안지에 쓰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자, 금전채권으로 가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외화채권이 그 임의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우리 가보시면 페이지 290페이지 그 임의채권하고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요. 객관식은 주관식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예요. 자, 임의채권 중에 하나가 284페이지 가보시면 그 종류하면서 외화채권 378조, 그다음에 임의채권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게 378조가 가장 대표적인 임의채권이에요. 대형급부라는 거죠. 매도인과 이게 채무자 같은 경우는 대형급부 의무고 외화채권 특히 관련해서 378조 관련해서 채권자 같은 경우는 대형급부 청구권이죠. 대형급부 청구권. 외화채권 관련해서. 그건 조문으로 다 확인해 보시고 객관식에서 가끔 물어보죠. 주관식으로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이 있는데, 자,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은 없어요. 왜 없을까? 지체만 있어요. 왜 이행불능이란 말이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말에 해당이 없을까? 세상에 돈이 없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돈이 없어야지 불능이에요. 근데 세상에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고 변제를 못할 뿐인 것이 지체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금전채무는 불능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지체일 뿐인 것이지. 원래 채무불이행은 그게 세 가지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대비하는데, 동산 매매든 부동산 매매든 또는 동산 채권 채무관계든 또는 금전 채권 채무관 동산 부동산 이런 경우는 그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화재를 소실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전은 불능은 없다. 지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뜻인 거죠. 그 지체가 손해배상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7조에 특칙이 있다. 397조가 특칙이 뭔데? 그 밑에 양가로 2번이죠. 자, 가볍게 보는 거예요. 조문을 확인하면서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는 이행지에 관한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97조 2항 전단 후단 전문 후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단 후단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효과 자 지체가 있으면 손해배상 손해배상이 지연손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연손해배상도 물어줘야죠. 자 손해배상 그래서 효과 부분에 손해배상의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과 관계없이 법정이율 법정이율은 민사는 5%, 상행위는 6%. 상사라고 보통 말하죠. 소촉법상으로는 현행법상 12%죠. 그 차이가 뭐예요? 소송 촉진대상 특례법을 말하는 건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는 연 12%죠. 연 12%. 원금의 연 10%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채무의 만일 이제 구조가 이런 거죠.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대여일이 있잖아요. 대여일. 그 다음에 이행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변제기라고 보통 말하죠. 변제기. 자,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할 수 있고 우측 285페이지 그 약정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같이 박스 위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 보는 거예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도 이게 2017년도에 출제한 적이 있고 우리 강의한 사례편 그 채권 총론 첫 번에 나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2020년도 법원행시 기출문제가 있어요. 관련돼서 우리 그 강의한 사례편에 보면 확인할게요. 법무사 시험 문제는 여기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강의 시간 설명으로 가름하려고. 그 채권 총론 강의한 사례편 가보시면 210페이지죠. 그 타이틀 제목이 이자 약정 사행의 취소 효력. 그래서 이게 1번 설문 1번 기본 사실관계 설문 1번은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이제 관련된 문제고 설문 이거 2번은 이제 채권의 취소와 관련된 문제. 이게 법원행시 기출 문제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2020년도. 이게 이제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조를 물어본 문제고 요거에 앞서서 우리 시험은 2017년도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다고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요 대여인, 차용인 보통 이렇게 말하죠. 돈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 채무자고 이건 채권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채권자, 그럼 채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돈을 이때 빌려줬어요. 그 변제기를 보통 정하죠. 일단 정한 걸로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이행기를 언제까지 갚으라고 변제기 정해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돈 빌려주면서 1,000만 원 빌려줬어.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자 약정을 했다면,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했다면 이행기에 돈 달라고 말할 때 원금만 달라고 말할 수 있지 이자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돈 변제기에 원금만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이자는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 이행기가 지나도록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현재가 이때야. 현재. 그러면 이때 돈 달라고 말하겠지. 돈 달라고 말하겠지. 뭐라고? 문자 보내겠지. 아니면 내용 증명 보내겠지. 돈 달라고. 최고 하는 거죠. 최고. 그러면서 안 줘. 그러면 소송을 내겠지. 소장을 접수시켜서 소장 부본을 소장은 접수되고 법원이 상대방한테 보내요. 이 부본 송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송달 받으면 상대방이 아는 거. 나한테 돈 달라고 소송 걸었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장 부본 송달. 소장 접수하고 소장 부본 송달. 소장. 자,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변제기 지나도록 안 갚으면 현재 시점이야. 돈 달라고 말해. 최고. 안 갚으면 소송 내. 소장 부분 소송 내. 소장 보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금만 되고 이자 청구는 못 해.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행기 이후부터는 이자가 아니죠. 지연손해금이죠. 이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써.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야. 지연손해금이야. 이자, 지연이자는 다른 거야. 이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이야. 지연손해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 물론 원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여기까지는 이자 청구 못하는 거, 이자 약정 안 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장 부본 송달이 전까지는 몇 프로? 민사라면 5%, 상사라면 6%. 근데 이자는 청구 못하면서 민사는 약정을 안 했다면 5% 약정 안 해도, 이자 약정 안 해도 지연손해금 법정이자니까 5%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은 몇 프로? 여기는 5%야. 그럼 여기 몇 프로? 12%.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자 청구 못한다? 그럼 지연이자 안 돼요? 안 되지. 이행기 아니잖아. 이행기 이후부터 지연이자야. 지연손해금이야.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같은 말이야.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은 같은 말이야. 이자하고 지연이자는 다른 거야. 이자가 지연손해금 아니라고. 이자, 지연손해금은 다른 말이야. 지연이자하고 지연손해금은 써줄게. 이걸 잘 모르는 분이 많다고. 이자, 그다음에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지연손해금. 이게 지연손해금이야. 이행기 전에는 이자라는 표현을 써. 이행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써. 근데 성질이 다르다 이 소리야. 이쪽은 지연손해금의 의미고 이건 이자다. 어떤 의미로 다르냐? 이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야. 지연손해금은 3년 아니야. 원금 채권 성질에 따라 달라. 원금이 3년짜리 소멸시효면 지연손해금도 3년. 원금이 10년짜리 소멸시효면 지연손해금도 10년 소멸시효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이자는 근데 원금이 3년이든 10년이든 무조건 이자는 3년 소멸시효다 이런 얘기야. 이자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자,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근데 지연이자는 이행기 이후부터 소장 내기 전까지는 5% 법정이자. 소장 이후부터는 12%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됐죠?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내용이 2017년도, 우리 시험에 2017년도 이런 거 물어봤다고요? 기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무사 기출. 근데 만일 이자 약정을 했어요. 이자 약정을 여기 이자 약정을 만일 6% 했어. 6%. 법정이자보다 높은 약정률을 이자를 했어. 그러면 지연이자는 몇 프로일까? 6%. 여기 소장부 성질에서 몇 프로? 12%. 이건 다 됐지. 근데 이렇게 됐어. 이자 약정을 3%로 했어. 3%. 3% 했어. 법정이자보다 낮게 이자 약정을 했어. 그럼 지연손해금 몇 프로? 5%. 소장부 성질하면 몇 프로? 12%. 이게 우리 시험의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법정이자보다 낮게 약정이자 했을 때 지연손해금 몇 프로인 거야. 이자 약정을 안 해도, 하나도 안 해도 법정이자 상당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정이자보다 낮게 3% 해도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여기 3% 했는데 여기 별도 약정을 안 했다면 5% 맞는데 여기도 3% 약정을 했어. 이거 되는가? 여기 3% 약정하고 여기도 3% 약정했어. 법정이자보다 낮게 지연손해금 약정을 했어. 이거 되는가? 돼. 여기 3% 약정하고 여기 3% 가능하고 여기 2% 약정했어. 이것도 돼. 당사자 약정했다는. 여기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여기 3% 약정했을 때, 여기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여기 최소한으로 5% 보장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이 자체에 법정의자보다 낮게 3% 약정할 수는 있다. 이런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요 법원행시 문제도 이거 알면 되는 거야. 여기 간단하게 이건 계산 문제를 물어봤는데 여기 나중에 집에 나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법정이자보다 낮게 이율 약정을 해요. 거기 몇 프로라고 하냐면 월 0.2% 이렇게 됐어. 자, 이것도 이제 살짝 응용하는 거야. 월 2%면 법정이자보다 월 0.2%야. 연으로 환산해봐. 연으로 몇 프로야? 월 0.2 연으로 환산하면 몇 프로냐고.
12개월 12 곱하면 되는 거잖아. 2.4%야. 2.4%는 그러니까 여기 월 법칙 문제 보는 거예요. 그 210페이지 강의한 사례편에 있는 거. 월 0.2% 이렇게 약정했다고 이자를. 그러면 연으로 환산해 보면 연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연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연 5%가 법정 이자잖아. 지원선액은 상당하게. 연 5%지. 연 2.4%지. 여기 12를 곱하니까. 12개월을 곱하니까. 자, 그럼 법정 이자보다 높아 나죠? 나죠. 그러면 여기 지원선액 이행기 이후부터 지원선액 몇 프로? 5%.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인데 법정 이자보다 낮은 약정을 했으니까 지원 이자도 이거야? 여기도 2.4%야? 아니지. 이제 그거 알면 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낼 수 있는 거. 자, 처음이라 이제 뻐벅될 수 있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자꾸 이게 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체크해낼 수 있다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좀만 더 할게요.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고 뭐 앞으로 또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를. 근데 이제 우리 강의한 이제 우리 강의 교재를 가보시면 285페이지 박스 판례가 있어요. 박스 판례. 자, 이 박스 판례는 해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객관식에도 잘 물어봐요. 자, 요 박스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약정이자, 지원선회금, 이자, 지원선회금, 뭐 법정이자보다 낮게 일약정했을 때, 약정을 했을 때, 법정이자 높게 했을 때, 그 박스 위에 있는 판례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근데 박스 판례는 그걸 이제 응용하는 문제다. 응용하는 문제인데, 자, 해제와 관련된 얘기야.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갑이 을한테 X 건물 매매에 있다. 근데 을이 갑한테 계약금, 단순화시킬게요. 계약금, 여기 매매는 1억이다. 1억. 근데 계약금 1천만 원. 받았다. 받고 매매 목적 건물을 인도해줬다. 근데 등기는 아직 안 했다. 잔금 받으면서 등기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금 받아서 인도해줬고 아직 등기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받았어요.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이 을이 잔금을 중도금 잔금 묶어서 잔금을 안 주는 바람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548조.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을은 목적물 인도 돌려줘야죠. 갑은 계약금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서로 사용이 계약금 상당 계약금 받은 날부터 계약금 1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자죠. 돌려줘야죠. 법정이자 5% 돌려줘야죠. 여기 인도받은 목적물 건물 돌려주면서 사용이익이 있다면 원상회복이니까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니까 서로 쌍방 전부 반환이야. 전부 반환. 돌려줘야죠. 다시 그냥 정리하면 해제됐다. 계약금 돌려주면서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야. 다음 날 아니야. 받은 날로부터 이자 돌려줘야 돼요. 이자가 지연세금이 아니라 부당이익에 따른 성질이다. 객관식. 주관식도 물어본다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인도받은 목적물 돌려주면서 받은 이익이 있으면 사용이 있으면 돌려준다. 서로 원상회복. 동시관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통상 이렇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이 그게 이제 548조의 조문도 한번 가보세요.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답안지 쓸 때 조문 있으면 조문 근거 써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 채점자가 다 아는데 써 필요 있어요? 다 아는데 그 사람 다 알잖아요. 써준다. 그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준다는 심정으로 써준다. 그래야 써야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답안지는 보여주는 거야. 내 지식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조문 있으면 조문 써준다. 판례 있으면 판례라고 써준다. 선생님 그냥 다 판례 상대방이 다 아는데 그 판례란 말 굳이 써줘야 돼? 써준다. 판례 내용 쓰고 끄트머리 괄호하고 판례 쓴다.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끄트머리 판례 이게 쓴다. 상대방한테 알려준다. 내가 판례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쭉 쓰고 조문 있으면 조문 써준다. 몇 조?
또 내용을 쭉 써주고 이게 판례 내용이면 판례라고 써준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판례에 따르면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쓴다. 방법은 이런 식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쓰든지 판례에 따르면 어떻다 뭐라고 한다. 그리고 사안포서 어떤 내용 판례다. 어떤 내용 몇 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상대방 그러니까 글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 답안이 수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객관화된 근거 있는 답안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써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이제 쓰다 보면 체화돼요. 몸에 체화된다고. 자, 그래서 548조 가볼게요. 548조. 당사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를 하지 못한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해제 파트에서. 2항 가볼게.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 계약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에서. 그 받은 날로부터야 중요해. 다음날 아니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한다. 그 이자,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다. 이자. 자, 그러니까 요때 돈 받았어. 돈 받은 날이 요 날이야. 돈 계약금 받은 날. 자, 그러면 해제가 됐어. 해제는 이때 되겠지. 그러면 요때부터 해제되면 원상회복. 이때부터 계약금 받은 거 1천만 원 돌려줘라고 말하면서 요때부터 이자 청구할 수 있다. 이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 청구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배운 지식을 생각해봐. 이자 지연손해금, 이자 지연이조 구조. 그때는 선생님 이행기를 알려줬잖아요. 이행기가 있으니까 지연이자 말을 쓸 수 있는데 해제는 이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 지연손해금 구조가 나올 수 있나요? 이자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지연손해금 성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이자가 부당이익반 성질이라고 말해. 그러면 이 이자가 어느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될 수 있어? 해제? 객관식 그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객관식 그런 문제 있어. 틀려. 언제부터 이자를 1,000만 원 내놔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자 청구할 수 있어. 5% 상당. 아무런 이자 약정 안 해도 법에서 5% 이자 청구할 수 있다. 받은 날로부터. 그냥 대여금 청구는 이자 약정 안 하면 이 청구 못 하잖아요. 근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계약금 달라고 말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아무런 별도 사전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해제되면 계약금 돌려줄 때 얼마로 이자하자 이런 약정 안 해도 5% 청구할 수 있다고. 5% 청구할 수 있다고. 이자야. 받은 날부터. 그럼 어느 시점부터는 지연손해금이야. 지연손해금이란 말은 지체에 빠졌다는 뜻이야. 해제되면 지체야? 자, 이 성질을 이해하시면 돼. 이자 금방 우리가 말했어.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은 이행기가 언제예요? 즉 지체에 빠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행기가 없는 채권이야.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야.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야. 부당이익 반환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야. 이자, 이게 부당이익 반환 성질이라고. 이 해제에서는. 그러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지체야? 객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지체냐고. 387조 가봐요. 변제기에 정함이 있으면 변제기 다음 노트는 지체야. 변제기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부터 지체냐고. 387조 2항 가볼게. 387조 2항 가볼게.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치면은 흡수 치는데 시간 걸리고 그렇잖아. 책 조문은 딱 펴서 나오는 거잖아. 시험장 가서 핸드폰 들고 들어갈 거야? 시험장에? 핸드폰 보고 찾을 거야? 그거 안 된다 이 소리야. 종이로 된 법정 갖고 오셔야 돼. 법정. 객관식은 주관식은 마찬가지야. 종이로 봐야 돼. 자, 그러면 387조 2항 가볼게.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자,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야. 해제된 때부터 지체가 아니라 청구받은 때. 돈 달라고 말한 때, 해제하면서 돈 계약금 내놔 할 때, 내용증명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소장 부분 보낼 때,
그때가 청구지. 내용증명 안 보내면 소장이 청구의 의미잖아. 소장 부반 송달이. 자, 어쨌든 청구한 때, 요 때부터는 이 이자가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이다. 이 지연 이자다. 그럼 좀 전에 우리 한 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자, 지연이자. 자, 해지됐다. 계약금 1,000만 원 이 사람이 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달라면서 계약금 준 날, 받은 날, 매도인이 받은 날. 이 사람은 받은 날이고 이 사람은 준 날이지. 이때부터 다음 날 아니야? 교시 날짜 잘 답안지 잘 제시해야 된다 해서요. 받은 날로부터 청구하기 전까지는 이자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다음 날로부터는 다 받을 때까지는 지연손해금 청구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자 약정을 아무런 약정 안 했어. 그래서 몇 프로 청구할 수 있다고? 5%? 아무런 약정도 5%라고. 대여금 청구하고 다르다고. 개인 간의 대여금 청구는 이자 약정 안 하면 청구 못해. 근데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계약금 매매대금 대금 반환 청구할 때는 할 수 있어. 이자 청구할 수 있어. 법에 돼 있다고. 548조 2항. 그리고 이때부터는 지연손해금 청구한 때 기준으로. 요 이자 지연손해금. 그럼 여기 5%? 그럼 지연손해금 몇 프로? 5%. 자, 그럼 질문. 여기 5% 아무런 이자 약정 없어도 5%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는데 여기 3% 약정할 수 있나? 6% 약정. 다시 6%부터 할게. 우리 매매계약 체결해서 그런 거야. 우리 매매계약 해제되면 계약금 중도금 반환할 때 이자를 6%로 하자. 할 수 있어. 3%로 하자. 할 수 있어. 아무런 약정 안 하는 게 일반적이야. 해제를 염두에 두고 지연손해금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꼼꼼하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무런 약정 안 했다면 5%야. 근데 이 매매계약 해제할 때 계약금 반환하면서 6%로 하자.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몇 프로야? 6%.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야. 그럼 여기 5%. 법정이자보다 높게 6% 했어. 그럼 여기 몇 프로? 6%. 자, 여기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 청구할 수 있는데 법에 5% 되는데 당사자가 3% 약정할 수 있나? 여기에 3% 약정할 수 있나? 우리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해제되면 계약금 돌려줄 때 이자 우리 3%로 하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당사자가. 선생님 법정이자 5%라면서요. 아무런 약정 없을 때. 근데 당사자가 이거보다 낮게 약정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야. 앞에서 우리 지연손해금 자체 법정이자 지연손해금보다 낮게 약정할 수 있었잖아. 그렇듯이 당사자 특약이니까 채권관계는 당사자 자체가 사적 가치가 우선이니까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지만 자체에 3%로 하자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여기 3% 약정했어. 그럼 여기 3%인가? 아니다 이 소리야. 5%다.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법정이자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도 3% 하기로 하자.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 법정의자보다 낮게 3% 지연수령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여기 3%만 약정했어. 여기 별도 약정 안 했어. 그럼 5%.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물어볼 수 있다. 해제와 관련해서.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좀 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지연수령금 인정 안 돼요. 동시행을 깨트려야 지연수령금이야. 그러면 의뢰한 사람은 갑으로부터 만일 목적물을 인도 안 받았다면 이 사람은 돌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행위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달라고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도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받은 목적물이 있다면 이렇게 계약하면서 이 사람한테 인도해줬다면 자기 인도는 반환 안 해주면서 우리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 달라고 말하면서 이자는 물론 청구할 수 있어.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나? 없어요. 자기 인도물을 이행 제공한 다음에 계약금 1,000만 원 달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는 이자, 여기부터는 지연손해금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인도 받은 게 있다면 동시행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계약금 달라 그러면 갑이 그럴 거 아니야. 얘한테. 내가 너한테 준 인도 목적물 내놔. 이럴 거 아니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받은 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 달라고 말하면서 지연손해금 이 부분이죠.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도받은 목적물을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면서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인도받은 게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자기가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동시행에 있는 분이 없잖아. 그러면 어른 갑한테 그냥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이다.
그러니까 지원세금 부분이 인도받은 목적물이 있다면, 즉 상대방이 매도인의 동시행 관계 부분이 있다면 그 동시행을 깨트려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된다. 동시행을 깨트려야 지원세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은 게 없다면 그냥 청구하면 지원세금이다. 이해 됐길 바래.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요게 제가 설명이 항목이 들었다면 285페이지 박스 8일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이 있는 경우 그 예정된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지원손해금을 연 6%로 하자. 그럼 그 6%가 일종의 그 지원손해금 손해배상 예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어요. 286페이지 거기까지만 하고 쉽게요. 박스 판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시에 대비한 지원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일정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398조의 감액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그 398조 내용이잖아.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을 이행기부터 연 6%로 하자고 했어. 그럼 6%가 손해배상 예정이야. 그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그랬어. 조문은 398조. 그러면 6%를 어떻게 감액해? 6%를 감액하면은 연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즉 제 말은 감비냐 이세요. 감비. 비율을 감하는 거냐? 아니야.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는 거다.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해서 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이잖아. 감액. 감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부당히 과다하면 비율을 감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환산한 금액, 총 손해배상 금액이겠죠. 그 금액을 감액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이런 뜻인 거죠? 거기까지 하고 관련 문제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